2023년이 오면서 3년여간의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스크 없이 응원하는 카타르 월드컵은 코로나 봉쇄 때문에 우르무치 화재를 겪으며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했던 중국인들을 자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의 백지 시위 사태에 깜짝 놀란 시진핑이 코로나 봉쇄를 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통계 발표 중단으로 중국 내 상황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밀라노에 도착한 중국발 항공기에서 승객 52%가 확진자로 밝혀졌습니다. 북경에서는 확진자가 80%가 넘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자 오히려 미국, 인도, 일본, 대만 등 각국에서 중국발 입국을 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에 대한 대처조차 자유우방 세계와 중국과의 처방이 달랐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2022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우울한 한 해였습니다. 푸틴이 21세기의 유럽에서 20세기식 침략전쟁을 일으켜 1년 가까이 참혹한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은 모든 낙관적인 전망을 무너뜨렸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것이라던 제롬 파월 페드 의장의 발언은 오판으로 드러났고 유럽과 미국의 물가는 10% 안팎까지 뛰었습니다. 페드는 4차례 연속 자이언트 스텝으로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연말 S&P 500 평균값은 5,264포인트가 될 거라던 월가의 전망은 3,839포인트로 여지없이 모두 빗나갔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다가오고 있는 경기 침체, 미국, 중국, 러시아의 패권 전쟁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복잡하게 맞물려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3년은 전례 없는 위기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미국은 트럼프 전 행정부 때부터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2018년에는 수출 통제 개혁법 ECRA를 제정하면서 대통령이 경제 안보를 명분으로 폭넓은 수출 통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지요. 2019년에 5G 통신 장비 시장 강자였던 중국 화웨이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았고 이후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SMIC까지 제재 명단에 올렸는데요. 미국의 제재 효과는 컸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기술 패권을 위협하던 화웨이는 매출 급락을 겪으며 치명상을 입었고 SMIC의 반도체 개발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이 수출 통제 근거로 내세운 안보 위협이 현실이 됐습니다. 세계 무기 강국으로 인정받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쩔쩔매는 것도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러시아에 대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소재 장비 부품 수출 통제를 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10월에는 중국의 고성능 컴퓨터 칩과 소프트웨어, 반도체 장비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미국은 칩4 동맹과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를 통해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 재편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플레 감축법 IRA로 전기차도 미국 시장에서 중국을 배제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신바세나루 체제도 이런 중국 견제의 연장선입니다.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첨단 기술과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무기로 활용하려는 것이죠. 지금도 무기나 무기 전용이 가능한 기술 소재를 통제하는 시스템으로 바세나루 체제가 있는데요.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프랑스, 독일 등 자유주의 진영은 물론 러시아, 체코 등 옛 공산권 국가까지 총 42개국이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죠. 물론 중국은 회원국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중국의 우호적인 러시아가 대중수출 통제에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세나루 체제를 유지하려면 만장일치제를 폐지하거나 러시아 등을 바세나루 체제에서 퇴출할 수도 있지만 이는 가능하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미국은 우선 바세나루 체제에서 이탈해 미국과 의왕국 중심으로 새 수출 통제 체제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단순 수출 통제를 넘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 패키지와 같이 유사시 중국에 강력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데요.
미국이 신바세나로 체제를 모색하는 것은 신냉전 체제가 본격화하는 신호탄입니다. 이에 반발하는 중국은 미 국채를 내다 팔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를 유도해서 미 국채 금리 상승으로 세계 경제를 교란시키려는 의도죠. 무역 비중이 크고 중국 시장 의존도가 큰 우리나라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도 구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공산권 국가에 대한 다양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는 체제, 일명 코콤이 있었습니다. 코콤은 냉전시대 구소련 세력의 확산을 막는 봉쇄 정책의 일환이었죠. 1990년대 들어 소련이 해체되면서 코콤의 위상이 모호해졌습니다. 이제 미중 패권 경쟁이 부각된 후 세계무역기구 WTO의 위상과 역할이 현저히 줄어들었는데요.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국의 국내 규범에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ARM은 중국 알리바바의 차세대 최첨단 칩 판매를 거부했습니다. 1945년 해방된 이후 1960년대 초까지 우리나라는 세네갈이나 가나보다도 더 가난한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그러던 우리가 지금은 기술도 문화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이 됐습니다. 2023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앞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도 얼마나 더 갈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늙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0.75명으로 세계 꼴찌입니다. 절망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나라의 앞날보다 정쟁에 매몰되어 버린 국회, 정치 파업에 몰두하며 괴물이 되어버린 노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금융,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것으로 만들어 놓은 학교 교육, 제때 바꾸고 고쳐야 하는데 신경 쓰지 않고 집단 이익 카르텔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9.11 테러나 코로나 팬데믹처럼 세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도 일어나는 법입니다. 모든 게 불확실하지만 승부는 우리들 모두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이상 새해 들어서면서 경기는 침체로 접어들고 세계의 판이 바뀌는 위기에 처한 가운데 우리나라가 놓인 위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자료를 만드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